안녕하세요. 관세사 김봉석입니다. 관세법 1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시는 관세법의 기본 이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세법의 기본적인 내용들, 관세법을 우리가 공부함에 있어서 용어라든지 아니면은 관세법 전반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이론에 관련돼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관세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우리가 관세가 무엇인지를 아셔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관세의 의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관세는 국외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즉 외국에서 수입되거나 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그 물품이 관세선을 통과하는 조건으로 법률에 의해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세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해하고 있는 것하고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것하고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 중에 좀 상이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세다라고 하면은 물건을 수입할 때 내는 세금이다 정도는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외국에서 수입되거나 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그 물품이 관세선을 통과하는 조건으로 국가가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거는 내가 알고 있는데 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부분이 좀 생소하실 거예요. 아래 2번 동그라미에도 나오지만 이 관세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해보면 2번 동그라미 같이 한번 보시죠. 관세는 수출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수출세, 그리고 수입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수입세, 그리고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통과세로 구분되지만 수출세, 통과세를 채택할 국가는 거의 없다. 모든 나라가 수입세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다. 결국 관세는 수입세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수출세도 있고 통과세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출세, 통과세는 부과하지 않고 수입세만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수입세, 즉 관세는 수입세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관세가 수입세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1번 동그라미 다시 올라가셔서 아까 읽었던 부분 중에서 외국에서 수입되거나 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그 물품이 관세선을 통과하는 조건, 여기 관세선을 통과하는 조건에 밑줄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빨간색이 무난하겠죠. 관세선을 통과하는 조건으로 국가가 부과한다 라고 돼 있어요. 관세선이란 뭘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국경선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관세선이 국경선하고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관세선은 국경선하고 비슷한 것을 의미하지만 좀 상이한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고 가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지만 보세라는 것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보세라는 것은 이제 관세가 부과되기 전 상태를 우리가 보세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보세 창고, 보세 공장, 보세 건설장, 보세 판매장, 보세 판매장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면세점이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잘 익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보세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보세 창고나 보세 공장이라든지 보세 건설장, 판매장, 전시장 이런 것들은 관세가 부과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관세법에서는 이 보세 구역은 외국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외국, 그러니까 아직까지 국내로 반입되기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경선은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죠. 예. 국경선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뭐 북한이랑도 이렇게 잘려서 이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의 국경선일 거예요. 그리고 뭐 부속 도서들이 있죠. 뭐 제주도도 있고 뭐 울릉도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국경을 이루고 있는 국경선이에요. 지금 이 주황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국경선이라면 관세선은 좀 다를 수 있겠죠. 예, 보세창고, 뭐 부산항이라든지 인천항, 뭐 인천공항, 예, 이런 항이나 항구들은 대부분 보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산의 부산항 CY, 뭐 컨테이너 야드라든지 CFS 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무수히까지는 아니겠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예, 많은 보세 창고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보세구역이 없는 구역에 대해서는 국경선하고 이 관세선, 이게 이제 관세선이라고 하면 관세선은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보세구역이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요렇게, 요게 이제 보세구역이죠. 관세선이 국경선 안으로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죠. 유명한 인천항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인천공항도 이렇게 있을 테고, 내륙 지역에도 이렇게 드문드문 보세구역들이 있죠. 예. 그러면 요 보세구역으로 들어가는 시점에 요 시점이 바로 이제 관세선이고, 요 시점에 우리가 통관을 한다, 수입 통관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국경선의 개념과 관세선의 개념은 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라는 거, 예, 여기서 챙겨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관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습니다. 뭐 지금 여기는 수출세, 뭐 통과세, 뭐 통과세는 여러분들이 잘 생소하실 거예요. 통과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통과세가 부과될 여지가 없죠. 근데 과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국경이 어떻게 돼 있어요? 국경이 서로 접해 있는, 내륙 지역에 접해 있는 국가들이 뭐 극단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륙 지역의 국가들이 서로 인접해 있는 국가들이 국경을 접해서 있죠. 이랬을 때 요 A 국가에서 B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이 C 국가를 거쳐가야겠죠. 여기서 이렇게 거쳐가야 A 국가에서 B 국가로 갈 수 있었을 거예요. 예. 이럴 때 요 통과되는 지점, 이 통과하는 지점에서 이 C 국가가 부과했었던 이 A 국가의 셀러가 B 국가의 바이어에게 물건을 팔기 위해 이 C 국가를 통과할 때 C 국가의 정부가 부과하는 관세가 통과세였습니다. 지금은 뭐 부과되지 않고 있지만 과거에는 이 통과세가 많이 부과가 됐었죠. 수출세 같은 경우에도 인도네시아나 남미의 커피 같은 경우에, 인도네시아, 뭐 동남아시아의 원목, 이런 것들,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수출세를 부과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여기는 뭐 거의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거의 없죠. 거의 없는데 그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입세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관세에 대해서 잘 공부를 했고요. 다음 관세 징수의 우선에 대해서 한번, 이제 실제로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옆에 보시면은 법 제3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관세법을 공부하실 때는 옆에 관세법 법률을 같이 두시고, 법령책이라든지 법률집을 옆에 두시고 같이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관세법 법령집을 보다 보면 이 관세법 기본 이론책만 보게 되면은 이 기본 이론의 순서대로 주르륵 이렇게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이 법령의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법령책을 보시면은 관세법, 그리고 관세법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까지 3단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령은 관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예하 법률 뭐 규칙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행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는 이 책을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법령집을 같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드렸고요. 다음 이제 관세징수 우선 같이 보시면 관세를 납부해야 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조세, 공과금,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이 아닌 재산에 대해서는 국세징수 이해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죠. 그래서 수입 물품이 통관이라는 절차. 그래서 우리가 수입 물품이 그냥 바로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은 국가에서는 이걸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관, 수입 같은 경우에는 수입 통관이 되고요. 수출할 경우에 수출 통관이라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납부하여야만 국가는 이 물건을 국내로 반입할 수 있도록 해주죠. 그래서 관세를 납부해야 되는 물품,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조세, 관세법에도 나오고 있지만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기타 내국세도 부과가 됩니다. 부가가치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그리고 지방소비세, 그리고 개별소비세, 주세, 그리고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이런 내국세들도 같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과금, 그 수입하는 사람이 다른 기관이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채무가 있거나 그렇게 해서 이 수입 물품에 대해서 그 다른 사람이나 다른 기관에서 채권을 행사하려고 했을 때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국가와 그 다른 사람 간의 채권자 간에 국가도 채권자죠. 국가도 이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채권이 있는 거잖아요. 예, 채권자 간에 경합이 발생을 하죠. 경합이 발생을 합니다. 예, 그랬을 경우에 국가의 관세에 대한 채권이 가장 우선한다라는 내용의 법률이죠. 그래서 관세를 납부해야 될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 간의 경합이 있을 경우에 국가의 관세 부과권이 가장 최우선한다라는 얘기고, 다음 관세를 납부해야 할 물품이 아닌 재산에 대해서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이제 국세기본법이 있고 우리 국세징수법이 있는데요. 이 법률에 의해서 체납처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이 물건이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 그러니까 결국 수입자가 관세를 내지 않고 이 물품에 대한 체납,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 체납된 물건에 대해서 공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위탁 판매를 통해서 그 관세에 대한 채권을 보전받게 되는데, 이런 체납 처분에 대한 절차들은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징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체납 처분에 따른 절차상 관세 부과 우선순위는 다른 국세와 동일한 순위로 한다. 체납 처분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체납 처분하는 경우에 그 수입자에 대해서 다른 국가기관에서 지방소비세라든지 다른 세금을 부과할 채권이 있겠죠. 그리고 국가기관 중 관세청, 세관에서는 관세에 대한 채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채권 간의 경합이 발생했을 경우에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상 국세와 동일한 순위로 하겠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국세 등의 부가징수죠. 법제 4조입니다. 옆에 보시면 기출연도가 나와 있죠. 15년, 14년, 10년 기출됐네요. 기출연도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첫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잔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를 좀 말씀드리는데 좀 유익 있게 유의미하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최근에 기출이 많이 된 부분이 있구나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바로 작년 직전 연도에 출제가 됐으면은 올해는 좀 기출될 확률이 좀 적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올해 바로 직전 연도는 아니지만
2, 3년 전부터 이 부분에서 많이 기출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출제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도를 두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네요. 예, 최근 들어서 10년 이후에 3번이나 기출이 됐으니까 과거보다 좀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국세 등의 부가징수. 선생님, 우리가 관세에 대해서 좀 전에 공부를 했는데요. 갑자기 내국세는 뭔가요? 내국세에 대한 부가징수라니. 수입물품에 내국세도 부과가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수입물품에도 내국세가 부과되고 관세에 준해서 세관장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입물품이 아닌 물품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하는 일, 그러니까 세무서장이 하는 일을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대신하고 있다. 그래서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도 부과가 되고요. 플러스 내국세도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내국세가 부과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동그라미, 수입물품에 대해서 세관장이 부가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여기서부터 줄을 그어주세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및 농어촌 특별세의 부가징수 환급까지 줄을 그어주세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부터 우리 농어촌 특별세까지 이 내국세들이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부과가 된다라는 거. 근데 한 가지 더 아셔야 되는 것이 이 내국세 중에서 여러분 부가가치세랑 다른 기타 내국세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죠.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이기 때문에 모든 물건에 대해서 모든 수입 물품에 대해서 우리 관세 플러스 부가가치세는 항상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가가치세 10%는 관세율은 항상 다르죠. 뭐 물건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관세 플러스 부가가치세는 항상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기타 나머지 내국세 같은 경우에는 물건에 따라서 수입 물품에 따라서 부과가 될 수도 있고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요런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내국세의 부가징수 환급이라고 했어요. 이 수입 물품에 대해서 관세 및 내국세를 부과하는 것과 징수하는 것, 그리고 환급하는 것, 요 업무는 관세에 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가 세관장이 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세관장이라고 돼 있지만 실은 세관에서 한다는 거예요. 일선 세관 공무원들이 하는 거죠. 뭐 법령상 법률에서 이렇게 세관장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결국엔 세관에서 업무를 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관세의 부가징수 환급 업무는 당연히 세관장이 한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내국세,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기타 내국세에 대한 부가징수 환급 업무는 원래는 그 관할 세무서장이 하는 건데, 요 수입 물품에 대해서만 이 내국세의 부가징수 환급 업무를 누가 한다? 세관장이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관장이 수입 통관 당시에 관세를 부과할 때 그 물건에 대한 기초 정보들, 선적 서류라든지 기초 정보들을 다 우리가 통관 시에 신고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세관장이기 때문에 이 내국세에 대한 수입 물품의 내국세에 대한 부가징수 환급 업무도 세관장이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끝까지 보시면은 부가징수 환급 등에 관해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농어촌 특별세법의 규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 관세법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여기서 그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 관세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에 밑줄 그어주세요. 이런 것들 바꿔서 나오기 좋겠죠. 관세법의 규정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기타 내국세법의 규정이 우선된다. 이렇게 나오면은 객관식에서 틀린 문제가 되겠죠. 틀린 것이 되겠죠. 그래서 관세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라는 거 체크를 해두시고 다음 내국세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더 규정하고 있는 게 체납된 내국세의 세무서장 징수입니다. 그래서 수입물품에 대해서 세관장이 부과 징수하는 내국세 등이 체납이 발생한 체납이 뭐예요? 납부 기한 내에 납세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체납. 우리가 체납을 하면 뭐가 돼요? 연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체납이 발생했을 때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 의무자 주소지에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그죠? 세무서장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체납은 그쵸? 예. 일반적인 경우에는 체납이 발생하면은 그렇죠?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전 납부 물건을 그 항구에서 공항에서 빼내기 전에 그 관세 및 모든 내국세를 납부를 하고 반출을 하는 경우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라고 말을 한다면 체납이 발생하면은 물건을 반출할 수가 없어요. 세관장한테 수입자가 납부를 관세 및 내국세를 납부를 해야 물건을 반출할 수 있지. 근데 일반적인 경우 사전 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 및 기타 세금을 사전 납부하는 경우에 물건을 반출할 수가 없는데 체납이 발생해도 체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죠. 월별 납부 업체라든지 신용담보업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수입 신고 전 반출이라든지 요런 제도들을 활용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관세 및 기타 세금을 납부 전에 물건을 반출할 수가 있어요. 공항이나 항구에서.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물건을 반출한다고 치면은 또 그림을 그리면 부산항을 예를 들면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물건 수입 물품이 관세 및 부가세에 납부를 해야 여기서 반출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납부 전에 물건이 어떻게 돼요? 이미 반출이 된 거죠. 국내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국내 어느 수입자의 창고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납부기한 월별 납부업체는 그 다음 달에 15일, 그 다음 달에 수입한 날에 그 다음 달에 15일이 되죠. 그리고 신용담보업체들 같은 경우에 담보를 가지고 반출을 했기 때문에 납부기한은 뭐 마찬가지로 15일이지만 일단은 물건이 반출된 거죠. 그래서 납부기한이 경과했을 때 체납이 발생했을 때 이 물건은 내국지에 있는 수입자의 창고에 있겠죠. 그러면 뭐 여기를 예를 들어서 부산항으로 들어왔지만 여기 지금 뭐 어디라고 할까요? 경기도 뭐 성남이라고 하자. 성남이라고 하면 부산에서 들어왔지만 이 물건은 이미 체납 발생할 시점 성남에 있다. 이러면은 부산까지 이 납부를 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것보다 요 성남 세무서장한테 이 내국세는 납부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이 성남 세무서장에게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번 동그라미 보면 관세의 부과 징수 환급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보시면 관세법에 따른
가산금, 가산세, 체납처분비의 부가징수 환급 등에 관해서는 관세법 중 관세 부가징수 환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여기 보시면은 모든 내용에 동일한 내용들이 하나가 부가징수 환급에 관한 내용은 관세법에 따른다라는 거죠. 예. 4번 동그라미도 보시면 관세에 관한 담보 관련 규정 적용. 예, 관세 수입 물품에 대해서 세관장이 부가징수하는 내국세 등에 대한 담보 제공 요구, 국세 충당, 담보 해제, 담보 금액에 대해서 관세법 중 관세에 관한 담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국세를 부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상 담보에 관련된 내용을 준해서 뭐 담보를 해제한다든지 내국세에 관련돼서 담보가 부족한 경우 우리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납부하기 전에 반출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담보 관련된 규정도 관세에 준해서 관세법에 담보 관련 규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국세에도 각 그 내국세마다 그 담보에 관련된 규정이 규정되어 있는 법령도 있어요. 하지만 이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담보에 관련된 규정을 내국세도 준해서 적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해서 내국세 부가징수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어요. 내국세 부가징수는 최근에 많이 기출되니까 여러분들 이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관세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관세법의 목적, 제 1조죠. 관세법의 목적. 예전에는 이 1조도 시험에 많이 나왔었어요. 뭐 관세법의 목적을 세 가지로 구분하자면 이렇게 해가지고 뭐 관세법은 관세 부가 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통관을 적정하게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가 관세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관세 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죠. 그다음 세 번째 최종적으로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2차 시험 칠 때도 뭐 많이 쓰실 테고 지금 1차 시험에서도 이 관세법의 목적을 아셔야 우리가 관세법을 공부하는 목적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똑같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관세 부가 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의 적정성.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뭐 일반적인 관세법의 내용인 거죠. 국가에서 관세를 부가 징수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법령에 대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겠다,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규정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수출입 물품의 통관에 대한 프로세스, 어떻게 수입 신고를 하고 언제 수입 신고를 하고 수입 통관을 하기 위해서 세액에 대한 심사는 언제 하고, 그리고 통관된 물품 중에서 보세로 할 물품들에 대해서 어떻게 신고를 하고 이런 프로세스에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가 관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렇게 규정을 함으로써 우리는 국가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부가징수에서 관세 수입을 얻을 수 있겠죠. 관세 수입을 얻어서 이 국가 행정을 잘 이끌어서 최종적으로는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는 얘기. 아주 아름다운 얘기죠.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뭐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고 관세법의 성격으로 넘어가서 관세법의 성격은 크게 뭐 책마다 다 달라요. 뭐 7가지, 8가지 규정되어 있는 책도 있고, 근데 이 책에서는 지금 우리 책에서는 5가지에 대해서 관세법의 성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관세법의 성격은 뭐 조세법적 성격, 그리고 통관법적 성격, 그리고 형사법적 성격, 그리고 국제법적 성격, 그리고 쟁송절차법적 성격이 있다라는 것. 이런 내용들에 관해서도 관세법에서 다루고 있다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문제에서 관세법의 성격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까지 기출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관세법의 성격은 이런 것들이 있으니 이런 내용들도 다루고 있구나라고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관세법의 체계도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 이렇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죠. 관세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세법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위임한 부분에 대해서 시행규칙 이렇게
관세법이 제일 위에 상위 법령이고요. 그 밑으로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시고 이 자세한 내용들,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시간 우리 관세와 관세법에 대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관세법의 기본 이론을 공부하는 데 있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요. 잘 복습하시고 이해를 하셔서 앞으로 관세법을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